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4월 21일 수요일 서양사선과 지성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폴레옹의 데스마스크입니다. 이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을 혁명 영웅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독재자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척 궁금하긴 하네요. 자, 오늘은 이 장군 나폴레옹, 그리고 나폴레옹 황제 나폴레옹,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미행 조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이 평화 조약을 물론 한 1년짜리 평화 조약이긴 하지만 이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과정과 또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아미행 조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실상 1년도 안 돼서 트라파이가 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국내 개혁 정책으로서 나폴레옹 민법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 국내 산업을 이 산업 경쟁, 이 산업혁명 이후 이제 면방직 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과 이 프랑스가 사실상 경쟁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륙 봉쇄령을 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러한 대륙 봉쇄령의 내용을 살펴보고요. 이 러시아 원정 그리고 마지막에 나폴레옹의 몰락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폴레옹의 개혁과 전쟁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나폴레옹 최전성기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포착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통령정부가 이제 수립되게 됩니다. 이 쿠데타로 이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제1통령이 되어 족제 정치를 실시하게 되죠. 여기에는 그만한 배경이 있죠. 저번 주에 월요일 날 수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5인의 총재정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합의를 통해서 이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1795년 헌법이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공포 정치에 대한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만들어진 헌법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5인의 총재정부가 합의를 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죠. 사실상 안건이 하나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1년 후에 결제가 이루어질지 3년 후에 결제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정말 안개전국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결국 정부에서 하는 일이 뭐야? 라는 비아냥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능한 정권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헌법을 1795년에 통과시켰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쿠데타로 이 총재정부가 무너뜨리고 이 제1통령으로 나폴레옹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독재 정치를 실시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으로 오스트리아를 격파하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영국과의 이 평화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아미행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륙에서의 전쟁에서 영국을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실상 이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평화 조약이 체결되고 프랑스는 영국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이제 대륙으로 눈을 돌려서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게 됩니다. 이 영국과의 아미행 조약 체결은 사실상 제2차 대프랑스 동맹의 와해를 의미했던 것이죠. 자, 영국을 이제 배제시킨 상태에서 오스트리아를 격파한 나폴레옹은 이제 국내에서 개혁 정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고요. 법 앞에 국민의 평등을 보장합니다. 아울러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게 되죠. 사실상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지만 이 나폴레옹이 이제 집권하는 이 시기에는 사실상 프랑스에서도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능력에 따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제도 정비에 나서게 되죠. 이 교육제도 정비, 다시 말하면 요새와 같은 초등, 중등, 고등, 대학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교육제도를 정비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국가의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교육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 뒤에 제1제정이 선포되게 되죠. 이러한 개혁 정치로 국민의 지지를 얻은 나폴레옹이 이 국민투표를 통해 황제에 즉위하게 됩니다. 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황제 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유럽 대륙을 아울러서 제패하게 되는데요. 이 대륙의 주요 국가였던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를 격파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라인 동맹을 결성해서요.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하게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하고 라인 동맹을 결성한 건데 제가 순서를 잘못 배치해 놨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된 뒤에 라인 동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자, 아미행 조약과 나폴레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 중 결성된 대프랑스 동맹의 구성원이었던 영국이 프랑스와 맺은 일종의 휴전 조약, 평화 조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평화라는 것이 1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지만 이 영국보다는 프랑스가 얻은 게 더 많죠.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또 주변에 이 대륙에 있는 유럽 대륙에 있는 여타 열강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이 주춧돌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폴레옹 법전을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이 고대 로마법과 프랑스 혁명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편찬한 법전으로 이 근대 법전의 기초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에 거의 10만 건에 이르는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게 됩니다. 이 각 시기마다 그냥 우후죽순으로 여러 법안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골이 식으로 이 법전에서는 이게 맞고 이 법전을 보면 저게 틀리는 법전에 따라서 또 법안에 따라서 이게 서로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에 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진 법안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것은 근대 법전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 앞에서의 평등, 직업 선택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사유재산의 존중, 계약의 자유 등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고문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법을 통해서 이 고문을 해도 된다고 적어 놓았죠. 아울러서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법전엔 적혀 있습니다. 자, 나폴레옹의 몰락을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그냥 휙 지나갈 뻔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뭐 수업을 하다 보면 빼놓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준비를 했는데 뭐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상 이 법 앞에서의 평등, 직업 선택의 자유, 신앙의 자유, 사유재산의 존중, 계약의 자유, 다 이런 골자들만 보면 상당히 근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약간 좀 이상한 법률안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족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가장은 하늘이다. 무슨 얘기인가요? 가장, 그러니까 집안의 아버지는 하느님과 같다. 지금 그런 얘기했다가는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이 나폴레옹 법전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를 열 때도 남편이나 아버지나 혹은 장남의 코사인이 필요할 정도로 사실상 가부장적인 성격이 농후한,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지만 은행 계좌를 연다거나 법적 계약을 맺을 땐 역시 이 가부장적인 성격이 농후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뭐 계약서를 맺는데 여자가 혼자 가서 사인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아버지가 가든 남편이 가든 장남이 가든 이 사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뭐 지금 개념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당시 법 체계는 이 남성 본위로 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나폴레옹 법전은, 특히 민법전은 1960년대까지, 그게 아마 48년인 것 같네요. 예, 48년까지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60년이에요. 왜 그러냐면 60년대부터 이제 여성들이 은행 계좌를 본인 신분증만 들고 가면 만들 수가 있었죠. 한 50년대까지는 이 여자들이 뭐 은행 계좌를 연다든지 뭐 부동산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혼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남편이나 아버지나 아니면 장남의 이 코사인이 반드시 필요했죠. 코사인이 필요한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마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까지일 거예요.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예, 나폴레옹의 몰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륙 봉쇄령을 어긴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 대규모 원정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 러시아 원정이 실패하게 되죠.
이 대륙 봉쇄령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프랑스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물론 영국을 견제하려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이 유럽 전체를 프랑스의 이 생산물의 소비 시장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러시아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밀을 영국에 수출하고 영국으로부터 값싸고 품질 좋은 면방진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이 대륙 봉쇄령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이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 대규모 원정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 러시아 원정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모스크바까지는 쉽게 점령을 했어요. 전쟁다운 전쟁이 없었죠. 이 러시아는 대부분 적이 쳐들어오면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 국토가 크다 보니까 이 피하는 이 겨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겨울이 돼서 사실상 적이 이 추위에 벌벌벌 떨 때 그때 응징을 하는 그러한 전술을 펼칩니다. 이 철수를 할 때는 주변에 있는 농작물들을 모두 불태우고 빈 도시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 후방으로 철수를 하게 되죠. 승승장구해서 모스크바까지 점령하게 돼요. 이 나폴레옹은요. 이 사실상 모스크바 인근에서 약간의 교전이 있긴 했지만 거의 전쟁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모스크바를 점령했지만 이 겨울이 오자 동성에 걸리고 이제 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 러시아 원정은 실패하게 되죠. 이 대프랑스 동맹군에게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패배하고요. 이 엘바 섬에 유배된 후에 탈출해서 이 재기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워터루 전투에서 패배하고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하게 되죠. 당하게 되죠. 이 나폴레옹 전쟁의 의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쟁 과정에서 전 유럽의 프랑스 혁명의 자유주의 이념을 확산시켰습니다. 이 프랑스의 침략에 대한 저항의식을 키워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를 일깨우기도 했죠. 자, 자유주의 안에는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민족의 해방은 민족의 자유니까 결국은 자유주의 내에 민족주의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상 전쟁 과정에서 전 유럽의 프랑스 혁명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즉 국가주의를 확산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대륙 봉쇄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나폴레옹이 직접 다스리던 곳이고요. 이쪽이 사실상 나폴레옹의 위성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륙 봉쇄령은요. 트라팔가 해전의 패배로 영국 정복에 실패하자 나폴레옹은 영국을 경제적으로 굴복시키고자 대륙 봉쇄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영국에 대한 전면적 봉쇄, 영국과의 통상 및 통신 금지, 대륙 내 항구의 영국 상선 출입 금지 조치가
바로 이 대륙봉쇄령의 내용입니다. 영국과 관련된 모든 접촉을 금지하고 이 영국의 함선이 이 대륙으로 들어오는 것도 금지하는 그런 이것이 대륙봉쇄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결과적으로 보면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 대륙 내 반프랑스 의식만 이 고양시킨 결과를 가져왔죠.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죠. 제가 이 부분은 잘못 달았네요. 이 쿠데타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통령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프랑스 혁명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쿠데타입니다.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여하튼 혁명을 나름대로 진행해 나가던 총재 정부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이 프랑스 혁명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 나폴레옹이다라고 평가하는 입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프랑스 혁명의 정통적 계승자나 결산자가 아니라 오히려 야망에 불타는 군국주의자이자 이 전체주의자였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입장은 사실상 루이 나폴레옹이 제3제정을 만들었을 당시에 보여줬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혁명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그 성과를 시민과 자영 농민에게 유리하게 확정짓고 프랑스 국민에게 위대한 국민의 영광을 맛보게 한 사람이 나폴레옹이라는 입장이죠. 오죽 이 나폴레옹이 국민의 영광을 맛보게 했으면 이 어떤 의미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라고 하던가요? 듣도 보도 못한 그 루이 나폴레옹이 1848년에 50년이군요. 49년 그 무렵에 이 황제로 다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프랑스 국민에게 위대한 국민의 영광을 맛보게 한 점이 이 국민투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계엄사령관도 누르고 그리고 여러 정치 지도자를 누르고 이 루이 나폴레옹이 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폴레옹이 유럽을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혁명기에 고조된 프랑스의 이 민족주의와 애국열에 불타는 힘으로 구성된 새로운 국민적 군대의 힘이 컸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징병제에 의한 군이 이제 만들어졌죠. 거기에 비해서 그 대프랑스 동맹군은요, 전부 용병들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용병이라는 게 어떤 거죠? 월급쟁이 군대예요. 그것도 이 자국민을 돈을 주고 고용한 것이 아니고 외국인에게도 열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국심이라고는 사실상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치겠다는 국민군과 이거 그냥 돈벌이 삼아서 군대 온 거야 하는 군인들하고 싸우면 당연히 이 국민군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의 정복과 군사적 승리는 결과적으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전 유럽에 전파시켜 19세기를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시대로 만들었으며 이 전제정치와 구제도를 동요시키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에 대한 평가를 한번 독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헤겔의 이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얼마 전 프로이센의 부패한 관료제도를 파괴하고 있는 나폴레옹을 보고 살아있는 세계정신이라며 감격한 바가 있다. 보편적인 프랑스 혁명을 전파하는 그의 앞길에 영광이 있으라 라고 외치면서 이 나폴레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피에테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독일은 나폴레옹군의 침략을 받아 나락에 빠져 있다. 나폴레옹은 그가 가진 이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른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짓밟는 침략자에 불과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핵심을 적어 오긴 했는데요. 사실은 8주 차이긴 하지만 중간고사 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과제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는 사실은 5월 달까지, 5월 중순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공지는 저번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저번 시간이군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보면요. 나폴레옹은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되는 인물들 중 하나입니다. 이 나폴레옹에 관한 다양한 평가를 조사해보고 그중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주장과 자신의 견해를 곁들여 정리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기간 동안에 수업을 해서 좀 죄송하네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있은 이후에는 계속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도 수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전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시험을 그냥 시험을 보면 시험을 보고 시험을 안 보면 휴강을 했었는데 자유롭지가 못해서 일단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시험 공부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잃지 마시고요. 너무 무리해서 공부하다가 이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이제 정상적일 경우에는 원래 상당히 날씨가 좋죠. 중간고사 기간엔. 그런데 올해는 별로 날씨도 춥고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2학기 때 중간고사 기간도 아주 좋아요. 날씨가 아주 좋죠.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별로 날씨도 춥고 별로 좋지가 않네요. 여하튼 건강 잃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